형수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 금슬 좋기로 소문난 한씨 부인과 남편 사이에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못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고 한씨 부인은 부지런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록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부모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가족이 함께 밭에 나가씨를 부렸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논두렁에서 뛰놀고 가을이면 황금빛 별을 수확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남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언제나 그렇듯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가장이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급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어린데 어떻게 먼저 갈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차가워진 남편의 손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6 아이들은 아버지의 주위를 둘러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딸은 10살, 막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씨 부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관 앞에 앉아 곡을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농사는 누가 지을지 생각할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의 동생인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형님 집에 자주 놀러오며 조카들을 귀여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씨 부인 앞에 낡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급한 일로 돈을 빌리며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작년 큰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박서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서방은 형님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서방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형님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니 이 집과 논밭을 모두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빌린 돈이 얼마였느냐고. 박서방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금의 이자를 더하면 지금 이 집값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린 자식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바느질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말했습니다. 자신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장사를 시작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언제 그 돈을 다 갚을지 모르니 차라리 집을 팔아서 확실하게 받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은 동전 몇 푼을 마루 바닥에 던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떡이나 사서 아이들을 먹이고 해가 지기 전에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만약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매달렸지만 박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제 가시기 전에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부인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부인은 울먹이는 아이들을 달래며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큰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한씨 부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인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한씨 부인과 6 자녀는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한씨 부인은 막내를 업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몰래 주먹밥을 쥐어주기도 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폐가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아 퇴락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꺼렸지만 지금 한씨 부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은 후였습니다. 집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이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야 하느냐고. 한씨 부인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집안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습니다. 쥐가 지나간 흔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바람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큰딸도 어머니를 도와 먼지를 털어내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배고픈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 모두들 기운이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박서방이 던져준 동전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겨우 내일 아침 먹을 것을 살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오늘 밤만 참으면 내일은 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내일은 또 무엇을 먹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죽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잠들었을 때 집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하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붕이 새는 것은 아닌지, 쥐가 뛰어다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리는 마루 바닥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 밑 좁은 공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비쩍 마르고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겨우 숨을 쉬고 있었지만 곧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며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뜨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부인은 서둘러 물을 떠다 노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노인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조대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몇 달 전 이곳을 지나다가 산적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산적들은 노인이 돈을 숨겨두었다고 생각하고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산적들은 화가 나서 노인을 이 패가 바닥 밑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며칠만 굶기면 저절로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적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관가에서 잡혔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몇 달을 바닥 밑에 갇혀 지냈습니다. 빗물이 새어들어온 것으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억울한 처지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귀중품인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혼례를 올릴 때 선물한 것으로 부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은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품팔이를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이 비녀를 볼 때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주저없이 비녀를 치마폭에 감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씨 부인은 큰딸에게 동생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막내는 아직 젖을 떼지 못했지만 잠깐만 다녀올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부인은 약방을 찾아가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비녀를 보며 좋은 물건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은의 순도가 높고 세공도 정교하다며 후한 값을 쳐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비녀를 팔아 조 대감에게 필요한 약재를 샀습니다. 인삼과 황기, 당귀 같은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쌀 한 대와 나물 몇 가지를 샀습니다. 원래는 아이들 먹을 것을 먼저 사려고 했지만 부인은 조 대감의 약을 먼저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먼저 조 대감에게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약 냄새가 집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약 다리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큰딸은 불을 지피고 둘째는 물을 길어왔습니다. 조 대감은 부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한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보고 계실 것이라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조 대감에게 약을 다려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했지만 부인은 자신의 몫을 줄여 조 대감을 먼저 챙겼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저 어르신은 약과 음식이 없으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 대감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었지만 이제는 앉아서 죽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점점 건강을 되찾으며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조 대감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조 대감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도 잊고 조 대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폐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서방은 형수를 내쫓고 빼앗은 집과 땅을 팔아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장사를 해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한양에서 비단을 사서 지방에 팔면 꽤 큰 이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투전판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서방도 투전판을 찾아갔습니다.
투전판은 어두운 골목 안쪽 허름한 집에서 열렸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박서방은 연겁 후 돈을 땄습니다. 돈이 불어나자 박서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장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의 운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더 많이 걸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며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박서방은 듣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박서방은 밤낮으로 투전판을 드나들었습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도박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형님의 재산으로 받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절망에 빠졌지만 욕심은 여전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이자가 높다고 경고했지만 박서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큰 돈을 따서 갚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박서방은 빌린 돈을 들고 다시 투전판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따겠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은 박서방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빌린 돈마저 모두 날린 박서방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박서방의 집 문서를 가져갔고 박서방은 자신의 집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남편의 행실을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아내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박서방은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박서방은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무도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저분한 거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박서방은 형수를 내쫓을 때 자신이 던진 동전 몇 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형수와 조카들도 이렇게 배고팠을 것입니다. 박서방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남긴 가족을 거리로 내몬 죄, 욕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탕진한 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수와 조카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렸던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박서방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돌아가신 형님께 무슨 낯으로 뵐 수 있을까? 어린 조카들을 거리로 내몬 자신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한씨 부인이 정성껏 돌본 조 대감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마당을 거닐 수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조 대감은 한씨 부인 가족과 함께 지내며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조 대감은 한씨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오히려 조 대감이 계셔서 아이들이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감은 한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갚을 길이 하나 있다고. 조 대감은 부인을 대들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조 대감은 대들보의 한쪽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 대감의 안내에 따라 부인이 그 부분을 누르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의 한 부분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한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들보 속에서 황금과 은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금은 보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 대감은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이곳에 숨겨두었다고.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을 금과 은으로 바꿔 이 대들보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이 자신을 습격했을 때도 끝내 이 비밀을 지켰다고 합니다. 산적들은 조 대감이 돈을 어디 숨겼는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조 대감은 한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받으라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 어두운 바닥 밑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이라고. 이것은 목숨의 값이니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대감은 또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도 여생을 이곳에서 당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마저 빼앗겼던 절망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안고 울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조 대감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재산으로 한양 근처에 크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기와를 얹은 넓은 집이었습니다. 6 자녀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대감은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진짜 할아버지처럼 조 대감을 따랐습니다. 한씨 부인은 재산을 모두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겨울이면 헌 옷을 모아 빨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부인의 집 앞에는 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씨 부인의 선행을 칭송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도리어 도움을 받은 것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씨 부인은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쌀을 나눠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나서려는데 누더기를 걸친 한 사람이 멀리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모습이 나직다고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형수를 알아보았지만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한씨 부인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을 내쫓은 죄를 평생 후회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마음이 더 괴롭다고. 죽은 형님께도 죄송하고 어린 조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지내는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이들을 데리고 폐가로 향하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한씨 부인은 박서방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이냐고.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한 집안 식구인데 이렇게 남처럼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당신 형님도 우리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어서 들어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씻자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자신 같은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는 형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박서방은 맹세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조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박서방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조 대감도 박서방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대감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박서방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고 조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숯불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바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6 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장남은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고 나머지 자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카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형수님께 평생 감사했습니다. 조 대감은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한씨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고. 한씨 부인도 오래 살며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은 늘 말했습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 부인 집안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